민영아, 준호야, 은정아 다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 처음부터 신혜란과 신태민으로 수령인으로 지정했다는 것, 그리고 변경 불가 특약까지 넣었다는 것까지. 그럼 아빠가 저희를 속인 거예요? 은정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희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요.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줬던 게 모두 이 보험을 들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네요. 설마 엄마와 결혼한 것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아, 진짜 소름 돋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가 셋이 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이 가는 거였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하면서 따랐던 거고 보험금이 21억 5천만 원이라고? 참, 기가 막혀서 우리는 살면서 꿈에서도 볼 수 없는 돈이야. 민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남편이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속였을까? 엄마, 이건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어. 그래도 저희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위임장도 위조한 거잖아요.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68세 강정희입니다. 5년 전 남편 김태식과 재혼했을 때 저는 61세, 남편은 65세였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저의 전 남편은 10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았지만 함께 살았던 사람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가 편안하기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걷고 있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동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2년 전에 부인을 잃고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나가서 살면서 연락은 끊긴 상태여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여사님, 혼자 계시기 쓸쓸하시죠?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그분이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했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가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조용한 만남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참 좋네요. 남편이 소박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년의 조심스러운 연애 끝에 우리는 재혼을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늦게라도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큰딸 민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남편의 인품을 알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항상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도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민영아,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준호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은정아, 취업 준비 힘들지? 아빠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아이들도 점차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은정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재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정년 퇴직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보험은 요즘 필수야. 혹시 몰라서 말이야. 무슨 보험 말이에요? 생명보험 말이야. 나이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런 얘기를 몇 번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큰 관심이 없어서 더 묻지 않았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보험을 많이 든다더라. 민영이나 준호도 보험 들어놨나? 글쎄요, 아마 회사에서 들어주는 것 정도 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은 유독 보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요. 그런데 아이들도 다 어른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서 할 거예요. 남편은 제게 정말 따뜻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을 진짜 아버지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집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을 폭행하고 조용할 날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으니 재혼한 남편의 아버지 역할은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희야, 너희 자식들도 내 아이들이나 다름없어.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저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을 때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니 119도 생각이 안 나서 뱅글뱅글 돌다가 겨우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의식이 없으시네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올려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뇌경색입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영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뇌경색이래. 빨리 와. 아이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빠, 꼭 깨어나세요. 민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깨어나실 거예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남편이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만큼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죠?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어요. 은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가까웠던 분들도 몇 분 오셨지만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고인이 평소에 조용하게 지내신 분이라서 이렇게 소박하게 치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남편을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아빠, 좋은 곳으로 안녕히 가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만난 사람을 참 잘 만났다. 평생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바지로 살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며 눈물로 한숨으로 살았는데 내가 늦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애들 챙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뭐하러? 나는 괜찮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후 어떻게 2주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생명보험 서류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생전에 보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가 하고 열어보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 이게 뭔가 바로 인지가 되지 않아서 저는 서류를 한참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 김태식님의 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고인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은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분께는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령인이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총 4건의 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는 모두 고인이나 고인의 자녀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명의로요? 네, 고 김태식 씨, 김민영 씨, 김준호 씨, 김은정 씨 명의로 각각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령인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김태식 씨 보험 1건은 신혜란 씨로 되어 있고 자녀들 보험 3건은 모두 신태민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령인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네, 신혜란 씨와 신태민 씨입니다. 하지만 신혜란이라는 이름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신혜란 씨요? 그분이 누구죠? 저희는 수령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께서 지정하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요. 그럼 보험금은 총 얼마나 되나요? 4건 합쳐서 약 21억 5천만 원입니다. 21억 5천만 원. 저는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피보험자가 제 남편이고 가입자가 제 아이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김태식 씨, 김민영 씨, 김준호 씨, 김은정 씨 4분이고 피보험자는 김태식 씨입니다. 그리고 수령인은 신혜란 씨와 신태민 씨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험에 가입한 건가요? 아니요. 계약서상으로는 4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은 김태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족 관계일 경우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라. 남편과 우리 아이들은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데요? 재혼 가정이니까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세 건 모두 3년 전에 가입하셨습니다. 3년 전이라면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할 때 제 아이들이 직접 왔나요? 그 부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린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김태식님께서 혼자 오셔서 계약하셨고 자녀분들의 서명은 위임받아서 처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처리했다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거였습니다.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히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영아 엄마야, 혹시 3년 전에 아빠랑 보험 가입한 적 있니? 보험이요?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준호야, 너도 아빠랑 보험 얘기한 적 있니?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확인해 봤는데 확실해. 저희 명의로요? 응. 아빠가 3년 전에 너희들 명의로 21억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수영이는 신태민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요? 21억 5천만 원? 그리고 신태민, 그게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아이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수령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빠 보험이면 저희나 엄마가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 아빠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 신태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 그럼 아빠 유품 정리하면서 뭔가 단서가 더 있나 찾아봐요. 민영이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아이들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수령인으로 지정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 혹시 아빠가 신혜란이라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먼저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 보험을 담당하셨던 설계사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 김태식님의 안사람 강정희입니다.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태식 고객님. 네, 기억납니다. 3년 전 6월에 오셨습니다. 그때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오셨어요.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시면서요. 자녀들을 위한 보험이라고요? 네, 무슨 일을 당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준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서명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수진 설계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객님께서 대신 서명하셨어요.
대신 서명했다고요? 네, 자녀분들이 바빠서 직접 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대신 서명하겠다고 하셨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사실 좀 그렇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져오셨고 자녀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시니까 결국 남편이 우리 아이들의 서명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그때 신혜란 씨와 신태민이라는 분 얘기는 하셨나요? 네, 신혜란이요? 수령인으로 지정된 분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그분 이름을 수령인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특별한 설명은 없으셨어요. 그냥 그분을 수령인으로 해달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한 보험인데 수령인이 다른 사람이라니? 이수진 설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네, 본인이 계약자들의 부모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뭔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요? 보험 특약에 수령인 지정 변경 불가 조항을 넣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보험 가입 후에도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보험은 한번 지정된 수령인을 변경할 수 없도록 특약을 넣으신 거예요.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특약이 있다고요? 네, 아주 드문 경우예요. 왜 그런 특약을 넣으시는지 물어봤더니 나중에 실수로 변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수로 변경되는 걸 방지한다고. 그럼 남편은 처음부터 신혜란에게 보험금이 가도록 확실히 해두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혹시 변경 기록 같은 건 없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가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경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 무조건 신혜란 씨와 신태민 씨에게 가는 건가요? 네, 특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인은 신혜란과 신태민이라는 사람들로 지정해서 나중에 변경할 수도 없도록 특약까지 넣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영아, 준호야, 은정아 다 모여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 처음부터 신혜란과 신태민으로 수령인으로 지정했다는 것, 그리고 변경 불가 특약까지 넣었다는 것까지. 그럼 아빠가 저희를 속인 거예요? 은정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희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요.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줬던 게 모두 이 보험을 들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네요. 설마 엄마와 결혼한 것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아, 진짜 소름 돋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가 셋이 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이 가는 거였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하면서 따랐던 거고. 보험금이 21억 5천만 원이라고? 참, 기가 막혀서 우리는 살면서 꿈에서도 볼 수 없는 돈이야. 민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남편이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속였을까? 엄마, 이건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어. 그래도 저희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위임장도 위조한 거잖아요.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신혜란을 찾아가서 진실을 들어보자고 먼저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신혜란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조사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준호가 신혜란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다고 해요. 아들하고 사는 것 같고 직업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이틀 후 저는 신혜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영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겨우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이었습니다. 3층 301호. 낡은 빌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초록색 철문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식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식이요? 네. 혹시 문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한참을 기다린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키는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뭔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신혜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식 씨의 아내 강정희입니다. 신혜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부인이요? 네, 재혼한 사람이에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원룸 정도 크기의 낡은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김태식 씨 보험금 수령하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신혜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달 전에요.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그렇게 갑자기 신혜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김태식 씨와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혜란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 책임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요? 네, 2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20살이었고 그 사람은 35살이었습니다. 신혜란 씨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죠. 그 아이가 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태민이에요, 신태민. 그때 그 사람이 뒤늦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비를 대주셨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뒤로 그 사람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20년 넘게. 매달요? 네, 50만 원씩요. 아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둘이서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분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 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미안하다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자주 혼자 외출했던 거구나. 신혜란 씨에게 돈을 전해주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돈을 안 보내주셨어요. 3년 전부터요? 네. 대신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좀 견디라고 하면서 태민이가 나이 먹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 보험을요? 네. 자기가 죽으면 저와 태민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늙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잘못되더라도 보험금으로 평생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 수령인으로 지정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받기 싫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신혜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네. 자기 가족들은 알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로 결혼한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신혜란 씨에게 우리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도. 그럼 저희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네. 그 사람이 재혼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 아이들 명의로 보험을 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데 함께 살 수도 있었잖아요? 두 분이 살지 않고 왜 저와 재혼을 한 건가요? 신혜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신혜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너를 찾아올 수도 있다. 그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혜란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과 조용히 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준 일이니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죠. 이번에 보험금 탄 돈으로 이사부터 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평생 힘들게 살아왔구나. 나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구나. 우리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현실과 마주하니 그런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의의 보험을 본인들이 가면 모두 해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해약한 돈은 얼마 받지는 못했지만 신혜란 씨에게 연락해서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려고 해도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본인들의 가정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 나는 아직도 가끔 그가 앉았던 식탁을 봅니다.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이런 무서운 음모와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믿을 수 없을까?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희야, 민영이는 요즘 어때? 준호는 회사에서는 요즘 괜찮은가? 그 모든 대화들이 모두 가짜였을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게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결국 나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혼이었다니.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은정이가 며칠 전에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하셨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왜 우리를 속였을까? 왜 우리 이름을 몰래 도용했을까? 엄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시네라나 주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큰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명의로 들 수 있는 생명보험이었네요. 아마 부담스러우셨나 봐.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손을 잡고 걸었는데 정작 그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희야, 보험은 요즘 필수야. 그때 그 말이 복선이었구나.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구나. 너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나 다름없어. 그 말도 거짓말이었네. 정말 자식같이 생각했다면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빌렸을까? 그 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5년이나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가 매달 신혜란 씨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25년 동안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것도.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더 바보 같았어요. 아내인 내가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러고 보니 저는 남편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단지 얼굴과 이름 석자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루 세 끼씩 먹던 밥이었는데 정작 식성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속았던 거네요. 준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정작 아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새아버지를 받아들였는데 결국 배신당한 기분일 거예요. 가끔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답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저 혼자서 이 복잡한 감정들을 견뎌내야 할 뿐이에요. 신혜란 씨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평생 혼자 그 아픔을 견뎌왔구나.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신혜란 씨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아이들의 이름을 도용하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우리한테 잘해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민영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해준 것과 속인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직도 그 식탁을 볼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가끔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자책이 듭니다. 그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와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나를 속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평생 이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